네, 안녕하세요. 진상록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 보조 로봇 관련된 내용들로 오늘 좀 이야기를 꾸몄고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R&D라고 하잖아요. R&D. 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러면 이제 리서치가 있고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디벨롭먼트 쪽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했습니다. 리서치 부분은 좀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학자로서는 리서치 부분이 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디벨롭먼트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일단 처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던 협동 로봇을 활용한 수술 보조 로봇, 서지컬 어시스턴트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 로봇 하면 뭐 지금 거의 전 세계의 한 70~80%를 갖다가 선점하고 있는 거의 독점 상태인 다빈치가 독점을 하고 있죠. 다빈치의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XI, 뭐 SP, 싱글 포트 서저리용 SP,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해픽 느낌이 나게 한 뭐 다빈치 5인가요? 뭐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홍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이제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일을 할 때 다빈치 SP의 약간 저가형 버전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있었거든요. 거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기능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저는 약간 회의가 들었던 게 뭐 거의 비슷한 거를 저가형으로 만들면 뭐 하나 뭔가 새로운 게 없는데, 그리고 이런 다빈치 시스템은 굉장히 고가 한 20억 30억 하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커서 그러니까 일반 수술실보다는 좀 큰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다시피 거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에서만 소수의 걸 갖고 있고, 또 그것만 그 소수의 로봇으로 전체 환자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스케줄링 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조금 생각하기에는 다빈치만큼 뭔가 고도화된 로봇이 아니어도 이 수술 환경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보급형 로봇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도 이제 계속 했던 게 이제 다빈치와 비슷한 로봇을 한다기보다는 다빈치가 아예 못했던 걸 하던가, 아니면 다빈치가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보급형 로봇으로 좀 더 넓은 병원, 그러니까 3차 병원까지 안 가도 이제 일반적인 수술을 많이 하는 1시간짜리 수술을 하는 2차 병원, 1차 병원에도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다빈치는 다 좋긴 좋은데 굉장히 복잡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가격도 워낙 비싸고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 앉아서 원격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수술대에서 의사가 분리돼서 이제 수술 로봇을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대 위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불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빈치 전용 툴을 써야 되니까 한번 사면 또 전용 툴을 사용하는 가격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을 했던 거는 그 당시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가 협동 로봇이 엄청나게 붐일 때였거든요. 이제 막 올라왔을 때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기능도 괜찮아서 이거 쓰면 그냥 싼 가격에 비슷한 작업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수술까지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수술할 때 원래 수술 말고도 할 일이 많거든요. 보통 수술할 때 6명 들어갑니다. 마취과 의사까지 합쳐서. 그럼 수술하는 사람 하나, 어시스트 하나, 스코피스트, 그러니까 스코피스트라고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하나, 어시스트는 이제 포셉 들고서는 장기를 이렇게 트랙션 해주는 사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사람이 우르르 붙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보조해주고 이제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존에 있는 카메라나 기존에 있는 수술 도구를 이제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가격도 뭐 다빈치가 한 20억 30억 할 때 우리는 한 1억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1억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1억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의대 교수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창업을 하신, 이제 그분이 2018년에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수술 보조 로봇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랑 너무 철학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2018년도 한 가을쯤에 그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기존에 있는 협동 로봇 가지고 피지빌리티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19년 여름에
처음으로 여기 천복단지에서 돼지로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이제 당연히 한계점들이랑 문제점들이 보여서 이제 로봇도 바꾸고 엔드 이펙터도 바꾸고 뭐 해서 2020년에 돼지 실험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2020년 돼지 실험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하고선 그때부터 이제 그 카데바 테스트, 인체 사체, 사람, 그러니까 기증하신 그 사체에다가 실험을 하는 걸로 2021년부터 넘어가서 이제 2022년, 2023년 계속 이제 로봇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9년에는 처음에 제가 이제 협동로봇 회사, 그때 우리나라 3대 협동로봇 회사로 그러면 이제 두산로보틱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찾아갔는데 이제 의료 로봇이라 하니까 굉장히 겁을 먹더라고요. 이제 의료 로봇에 좀 쓰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는 사고에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의료라는 건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복잡한데 우리는 못 해주겠다, 같이 못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럼 일단은 있는 대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그 협동 로봇 모터만 모듈을 팔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중국산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듈을 사다가 이제 로봇을 빠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조인트끼리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어기도 제 나름대로 제어기를 짜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직접 교시되고 하는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2019년에 처음에 이제 돼지에다가 대구 천복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보시면 저 제어기 박스도 보면 제가 다 그냥 만들고 배선을 했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제품으로 팔 수준은 아니고 이제 이게 협동 로봇 기능으로 진짜 수술에 써도 될까를 그냥 확인해 보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이 뒤에 내시경 화면을 보시면 카메라를 제가 밀어 넣고 직접 교시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FT 센서에서 힘을 느껴가지고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 이제 가주는 거죠, 로봇이. 그래서 원하는 곳을 비출 수도 있고요. 또 조이스틱도 만들어서 이제 조이스틱으로 또 조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돼지에다가 넣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건 아닙니다. 그냥 넣어보니까 움직이고 뭐 어느 정도 보이긴 하네 정도고요. 실제 수술하려면 저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런 사고도 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싱글러에 가까워가면서 싱글러 가까워지면 로봇이 멈추도록 해놨는데 그 멈추는 타이밍이 약간 늦어지니까 이제 이런 사고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협동 로봇을 내가 만들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낭비인가, 이미 다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개 회사를 또 찾아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또 계속 얘기를 했더니 웬일로 이제 두산에서 그때 CEO가 바뀌었을 텐데 두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같이 하겠다 하고서 의료 로봇 TF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두산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봇을 사다가 그 안에 API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안에 펌웨어를 이제 의료용으로 좀 저희가 원하는 기능으로 좀 손질을 해가지고 펌웨어도 일반 파는 로봇에 실린 펌웨어가 아니라 이제 저희 전용으로 펌웨어를 받아가지고 로봇에 넣고 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격 중심 운동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이펙터도 좀 더 가느다랗게 만들자, 좀 더 작게 만들자 해서 다빈치 SI처럼 이제 와이어 드리븐하게 제가 만들고 거기 안에 이제 이거는 FT 센서 없이 그 모터 전류 제어 가지고 직접 교시되도록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카데바까지 간 겁니다. 이제 사람 카데바까지 갔고요. 이제 돼지 실험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3차 버전이 있었고 이제 4차 버전 2021년에 이제 4차 버전이 나오고 얘는 이제 다빈치 XI처럼 이제 와이어 드리븐이 아니라 이제 볼스크류 타입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조이스틱도 약간 좀 더 그냥 일반적인 그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이었으면 편하겠다. 의사 선생님들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 되면 내가 딱히 교육을 안 받아도 바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처럼 하고 또 이제 의료기기 저는 이게 인허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회사랑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품으로 무조건 나가야 돼서 보면 조이스틱에 이렇게 턱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기기 인허가상 조이스틱을 수술하다 놓쳐서 땅에 떨어져서 엎어졌는데 버튼이 눌리면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조이스틱 그 가에다가 이제 턱을 올려가지고 뒤집어져서 떨어져도 버튼이 눌리지 않게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시면 알겠지만
학문적으로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개발,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회사에서 할 법할 일을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보면 이렇게 UI도 만들고요. 이 UI 프로그램은 홍 교수님 그 제자분께서 창업하신 디지트랙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블렛에 이제 이런 식으로 UI를 만들고요. 각 수술별로 그 로봇의 가장 적절한 시작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당 절제술에 맞는 로봇 자세, 뭐 충수 절제술에 맞는 자세 이런 걸 저장해 놓고 이제 케이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자세로 로봇이 가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 보시듯이 이제 트로카라고 몸에 들어있는 트로카에 로봇을 결착을 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카메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수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자궁절제술이거든요. 잠시 영상 멈추겠습니다. 지금 자궁절제술인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두 손으로 수술 도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서전입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테린 엘리베이터라고 이제 그 질 쪽으로 들어가서 자궁을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제하고 싶은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우테린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코피스트라고 카메라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스크럼 널스가 서 있고요. 그래서 기본은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춤과 빼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스코피스트가 빠지고 우테린 엘리베이터 잡는 사람이 한 손으로 우테린 엘리베이터 잡고 한 손으로 로봇 조이스틱을 잡고서는 스코피스트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수술방에 4명이 필요하던 거를 이제 3명만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카데바로.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구를 또 해봤던 거는 각 수술마다 그 필요한 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담당 절제술 때 봐야 될 뷰, 충수절 때 봐야 될 뷰, 직장 절제술 때 봐야 될 뷰가 다르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저희가 트라이얼 에러 형태로 그냥 이렇게 사람의 그냥 도메인 날리지에 의지해서 로봇을 엿다 놓으면 잘 보일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하다 보면 이제 조인트 리밋에 걸리거나 아니면 싱귤러해져 가지고 수술하다가 중간에 이제 로봇을 다시 한번 풀렀다가 그러니까 트로카로부터 결착을 풀고 로봇을 살짝 옮기고 다시 결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빈치도 실은 그렇습니다. 다빈치도 수술하다 보면 사이트가 다 안 나오면 한번 풀렀다가 다시 로봇 살짝 옮기고선 다시 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술이 끊기는 거고 그럼 수술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냥 트라이얼 에러로 찾지 말고 공학적으로 매니플러빌리티, 그다음에 조인트 리밋의 마진, 그다음에 옆에 수술자와의 충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최적의 위치와 최적의 자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를 돌려가지고 로봇의 최적 위치 찾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출시된 로봇에는 아예 이제 그 가이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수술에는 로봇을 여기다 놓고 어떻게 하고 쓰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도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단순히 이 로봇은 실험실 레벨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돼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랑 전기 기계적 안정성 시험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서로 약간 상충되는 그 퍼포먼스 인덱스가 있어가지고요. 뭐 내전압을 잡으면 전자파가 안 좋아지고 전자파를 잡으면 내전압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적정선을 이제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도 찾아야 되고요. 배선에서. 그리고 시스템이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완성 상태에서 해봤자 의미 없는 게 그러고서는 뭘 더 붙이고 들어가면 또 시험 테스트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계속 시험을 하면서 튜닝을 해야 돼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 볼트 하나를 그 볼트 위에 칠이 입혀져 있었는데 그 칠을 갖다 벗기니까 해결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조그만 부품 하나 소재를 바꾸니까 해결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외로 좀 더 이렇게 약간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작년 2024년 그 2월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은 비교적 쉬웠던 게 이 비슷한 로봇들이 해외에서 출시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들은 이거보다 훨씬 비싸고 이제 기능이 좀 다른데 이제 남들이 뚫어놓은 길이 있어서 이제 의료기기 이제 인허가의 등급이 4개의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은 그냥 신고만 하고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안마기, 마사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 침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는 그냥 신고만 하고 팔면 되고요. 이제 2등급부터가 이제 인허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임상을 받아야 되고 3등급은 좀 더 침습적인 거, 4등급은 이제 그 심장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냥 아예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인공관절 이런 게 4등급입니다. 그 4등급은 굉장히 까다롭고요. 저희는
이제 2등급을 받았고요. 2등급도 원래 임상이 면제는 아닌데 2등급인데 남들이 해놨을 경우, 그러니까 남들이 이 비슷한 걸로 이미 받아놨을 경우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임상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환자 케이스도 모아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좀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탄 거죠. 그래서 2등급으로 전동형 의료용 클램프 2등급으로 이제 인허가를 받고 처음에 요 대구에 이제 구병원에 납품을 했고요. 두 번째 건 저 의정부의 민병원에 납품하고 뭐 해서 총 지금 5대를 판매를 했고요. 한 지금 200례 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줄 아는데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판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같이 협업하는 회사가 판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은 실은 로봇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팔고, 왜냐면 안 그러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팔고 대신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수술할 때마다 계속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디스포저블하게 트로카, 뭐 드레이프,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런 걸 좀 잘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5대 이상 더 팔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산업용 로봇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로봇이 좀 크고, 그러니까 약간 부피가 커서 길이는 저만큼 필요합니다. 해보니까. 왜냐면 복강경 수술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넘어가면서 볼 수도 있어야 돼서 로봇의 길이는 저 정도 필요한데 이제 좀 더 부피가 작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평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또 2세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로봇은 이제 두산 로봇이랑은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두산 로봇에서 이제 저희는 좀 더 슬림한 버전을 좀 같이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이제 경직돼 있어서 뭔가 저희한테 이제 좀 잘 맞춰주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발 있는 거 안에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봇이랑 더 이상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레인보우를 찾아갔는데, 또 레인보우도 옛날에 노 하더니 이번에 이제 두산 로봇을 한 걸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지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또 이제 레인보우 로봇 라인에서도 이제 긴 리치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 리치의 산업용 로봇인데 그럼 여전히 또 끝에가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다시피 수술 로봇은 그렇게 무게가 필요 없습니다. 저 카메라 끼케야 한 500g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탁성형 로봇에 4번, 5번, 6번 축이 굉장히 작은데 요 4번, 5번, 6번 축을 잘라서 요 긴 산업용 로봇 팔 끝단에 달아줄 수 있냐 했더니 이제 레인보우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로봇은 그러니까 파는 로봇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 로봇으로 지금 엔드 이펙터 좀 더 슬림하게 가져가고, 원래 엔드 이펙터가 일자유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주민 주마웃을 했는데, 아예 이제 로봇 팔 자체 육자유도면 실은 그 사자유도의 원격 중심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드 이펙터를 더 작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엔드 이펙터의 일자유도도 없앴습니다. 제어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주민 주마웃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술에 좀 더,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저거는 원래 1세대 로봇이 못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을 때 거의 그 안쪽으로 이렇게 팔이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세까지 할 수 있는 이제 2세대 로봇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여름부터 또 이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할 생각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다 됐고요. 약간의 미세하게 좀 고칠 부분이 있긴 한데 좀 더 수정하고, 제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 수정을 중입니다. 근데 어차피 전자파 시험이나 전기 기저 안정성 시험은 제어 부분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제 일단 인허가는 빨리 들어가고, 그동안 이제 소프트웨어 좀 더 이제 올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만 따로 받으면 되는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해왔던 이제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연구적인 부분을 가미한 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여태까지는 직접 교실을 하거나 아니면 조이스틱으로 이제 로봇을 조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수술하다가 사람이 만약 저희는 궁극적으로 솔로 서저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양손으로 이렇게 수술 도구를 복강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다가 로봇을 조작하고 싶으면 손을 떼서 로봇을 직접 손으로 만지든지 아니면 조이스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수술 도구를 잡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술할 때 보면 스코피스트가 들어와 있을 때 의사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만약 왼쪽을 보고 싶은데 스코피스트가 이제 아주 능숙한 의사랑 오랫동안 합을 맞춰본 스코피스트는 수술 프로시저를 보고서 이 다음은 왼쪽을 보겠구나 하면서 알아서 비춰주죠. 근데 이제
그런 능숙한 스코피스트를 만나기는 쉽지 않고, 그럼 의사가 이렇게 하다가 왼쪽을 보고 싶으면 수술 도구로 화면상에, 복강경 화면상에 왼쪽으로 이렇게 수술 도구를, 야 여기 좀 비춰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코피스트가 그쪽으로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로봇도 그런 식으로 조작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능숙하게 알아서 다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잘못하면 오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수술 도구를 따라다니면 화면이 계속 움직여서 어지러울 거고, 그러니까 원할 때만 나 이쪽 좀 비춰줘 라고 했을 때 딱 그때로만 가주는, 이제 그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좀 해보자 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건 주민 줌아웃 상태가 다를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당연한 얘기죠. 깊게 들어갔을 때와 조금 들어가 있을 때는 같은 각도로 움직여도 화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어 성능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화면이 휙휙 지나오고, 어떨 때는 천천히 지나오고, 그래서 약간 어댑티브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번째는 화면에서 그 복강경 수술 영상을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술하다 보면 수술 도구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까지는 인공지능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그 인식한 그 바운딩 박스나 그 수술 도구에 아이디가 갱신됩니다. 아이디가 1이었던 애가 나갔다 들어오면 2, 3, 4 이렇게 아이디가 갱신됩니다. 그래 버리면 아까 따라갔던 툴을 따라가야 되는데 컴퓨터가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디 1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디가 체인지되는, 그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이제 그 카메라 모델을 좀 집어넣은 어댑티브 컨트롤은 뭘로 할까 해보다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은 제어를 하고 있지만 어떤 퓨어 컨트롤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하다 보니,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제어들을 어떻게 보니까, 저는 항상 어디 논문에 쓸 때 컨트롤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거는 정말 제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큰 결례인 것 같아서 컨트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제어의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략을 어떻게 잘 바꿔서 이 하드웨어에 맞게 쓰는가, 이제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머스티안 모델이라고 이제 그 비선형 스태틱 모델과 그다음에 선형 동적 모델을 집어넣어서 어떤 외란이라든지 어떤 모델 체인지가 있어도 되게 강건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모델 프레딕션 컨트롤, MPC의 일종인데 MPC를 좀 더 로버스트한 MPC로 쓰이고 있는 해머스티안 모델이 이제 다른 카메라에도 쓰이고 있는 걸 봐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제 해머스티안 MPC, HMPC를 쓴 게 훨씬 더 세틀링 타임도 빠르면서, 그다음에 빠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편차가 적습니다. 그래서 줌인 줌아웃일 때,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수술 도구가 가까우니 머니, 그거는 솔직히 측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복강경 카메라는, 요새는 3D 카메라도 있지만 보통은 2D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지도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그 제어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그 화면 가운데를 잘 따라가고 있나를 보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HMPC의 그 그래프가 다 가운데 모여 있죠. 그러니까 항상 화면의 중심에 수술 도구가 가게끔 제어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금 다른 거랑 비교한 영상은 아니고요. 보면 이제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밑에 바닥에 페달 같은 거 하나 줘서 이제 따라가고 싶을 때만 탁 눌러서 여기, 그럼 이제 카메라가 딱 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멈춰놓고, 그리고 또 수술하다가 야, 여기 좀 보자 그러면 또 탁 페달 누르면 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장난감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수술 로봇도 있으면 좋은데 기구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또 그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기능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무래도 회사랑 일을 하고 의대 교수님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장의 요구에 맞춰서 이런 것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할 때 아까 이제 스코피스트는 대체가 됐는데, 하나 이제 그 포셉 잡고서는 내장 들고 있는, 수술하는 동안 내장이 흘러내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수술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내장을 누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드는 게 가만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움직여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들고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로봇까지 넣는 건 좀 낭비 아닐까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수동용으로라도 좀 받치고 있으면 좋겠고 대신 힘있게 딱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정하는 스탠드 같은 게 있습니다. 수술도구 잡고 가만히 있는 스탠드가 있는데 그거는 일일이 볼트로 풀어줘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조이고 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력 보상이 되기 위해서 좀 힘이 안 들면서 동시에 전자브레이크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버튼으로 동시에 딱 멈추게. 그러면 위에서 한 버튼만 누르면 이제 그 기구가 그 내장을 든 채로 버티고 있을 테니까요. 보면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카데믹한 부분이 1도 없습니다. 저희 학생 그냥 학부 학생한테 처음에 학부 연구생으로 있던 학생한테 시켰는데도 금방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카데바 테스트까지 해서 그 기업에 기술 이전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달리 먹은 게 여태까지는 제가 다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는 더 이상 학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만 해서 줄 거예요. 껍데기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제가 그런 디자인까지 이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카데바 테스트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일단 성능은 괜찮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걸 이제 과제도 없이 그냥 뚝뚝 더 만들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3D 프린팅해서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만듦새가 안 좋아서 삐걱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이제 금속으로 대체해서 다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연구라서 이제 시술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로봇 기구의 보조를 받는 초음파 갑상선 생검 기구를 작년부터 제가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은 저의 작년 1년간 연구년 가서 제가 혼자 해봤던 건데 저의 실패 기록이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기록이자 또 여기 지금 좀 전에 들어오신 박상현 교수님께 대한 약간 구애의 춤 같은 겁니다. 같이 좀 도와달라고. 왜 실패를 했는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1년간 아까 홍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하버드 메디컬의 브리검 앤 위민스 호스피털에 연구전으로 가 있었고요. 거기 이제 도쿠다 교수님 랩에 있었습니다. 여기 도쿠다 교수님 랩은 이제 그 여러분들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3D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내비게이션이나 뭐 세그먼테이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써봤을 텐데 이게 이제 프리웨어거든요. 그거를 만든 주도한 연구자 중에 하나고 이 3D 슬라이서에 다른 기구들을 붙여서 통신할 수 있게 한 오픈 IGT 링크라는 그 통신 패킷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도쿠다 교수님이 요기 요 분께 이제 그 연구전을 갔고요. 가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니들 바이옵시나 니들 트리트먼트 그거에 관련된 영상에서 이제 인식하고 가이드하고 정합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의료 영상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싶고 해서 여기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1년간 많이 배웠습니다. 그 3D 슬라이서라는 걸 처음 깔아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돈 하나 들고 간 거 없이 그냥 몸만 갔는데 초음파 기기도 빌려주고 OTS도 빌려주고 다 빌려줘가지고 1년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1년간 그 좀 연구다운 연구를 결과는 썩 안 좋았지만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교수님들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컴퓨터를 보면 전 너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많이 쓴 프로그램이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예요. 연구를 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맨날 뭐 기획하고 있고 뭐 보고서 쓰고 있고. 근데 좀 이제 작년에 비로소 컴퓨터로 제가 뭐 소프트웨어도 다뤄보고 코딩도 짜보고 오랜만에 너무 즐겁더라고요. 실험실에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 아미고라고 요 밑에 보시면 그 MRI 그다음에 CT 뭐 OTS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팻까지 다 들어가 있는 대형 그 수술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사람한테까지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용이고요. 여기는 실제 진짜 환자한테 하고요. 전 더 충격적이면서 부러웠던 게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로보틱 기구들 있잖아요. 이게 아직 FDA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현재 개발 중인데도 병원에서 물론 엄격한 IRB를 하지만 IRB를 거쳐서 실제 환자한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구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써도 임팩트가 다른 거죠.
난 진짜 사람한테 해봤으니까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웠고요. 이제 거기서 제가 가져갔던 거는, 여기는 MRI를 주로 하는 연구실인데, 저는 그 부산대 그 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한 게, 그 초음파로 갑상선 생검을 합니다. 갑상선뿐만 아니라 간, 뭐 딴 데도 생검을 많이, 생검은 이제 조직을 떼어내서 갖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를 대고 바늘로 찌르거든요. 근데 이 초음파 영상은 그 면으로 2D로 나오는데, 그 면이 거의 뎁스가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바늘이 그 1mm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초음파 그 프로브를 잡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딱 평행하게 1mm 안에 집어넣으면서 위에 있는 초음파 영상도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찔러야 돼요.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저 무용으로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 진짜 손재주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몇 번 딱 찔러서, 잘하는 사람도 한 번에는 못합니다. 몇 번 찔러서 해내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계속 찔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도 고통스럽고, 그거 전신 마취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분 마취하고 하거든요. 여러 번 찔러야 되고, 찔러서 나온 결과물도 바이옵시 성공률이 60%가 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조직을 정확히 갖고, 위치에 있는 암 조직을 정확히 갖고 나와야 바이옵시가 되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구속을 해서 그 1mm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묶어버리면 되죠. 기존에도 그런 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액티브하지 않아서 각도를 조절을 못 하거든요. 한 각도로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어떤 논문에서 보면 그 기구를 쓰면 너무 제약이 커서 오히려 생검률이 더 낮아진다라는 논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도 이제 고정을 해놓되 모터 2개를 집어넣어서 이제 앞뒤 운동, 그다음에 벌어지는 각도, 이자유도 운동을 이제 좀 더 액티브하게 정확하게 해보자. 그럼 의사는 왼손으로 프로브만 잡은 채로 화면 보면서 여기 하면 정확히 딱 거기 찌르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여기 OTS랑 그다음에 초음파 기기도 빌려줘서, 제가 이제 실험 장비는 간단하게 설계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학생들이 이제 3D 프린팅해서 이제 저한테 다시 미국으로 쏴주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 받아서 이제 조립해서 제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D 슬라이서 상에서 제가 이제 니드를 갖다가 정합해 놓은 거고요. 아래는 여기서 이제 니들 딕텍션이랑 레지스트레이션이 중요한데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계적으로 다 묶여 있으면 그럼 한번 캘리브레이션만 하면 내가 모터 엔코더 값 2개만 알면 바늘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은 저 장비를 항상 저렇게 묶어 놓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프로브로 쓰다가 이 사람은 생검을 해야겠네, 그럼 딱 껴야 되거든요. 결착하다 보면 약간의 오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늘도, 니들도 그 어느 니들을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다릅니다. 크기랑 그 디멘전이 좀 다릅니다. 전체 용량은 똑같은데도 디멘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진입했을 때의 어떤 그 초기 조건에 의해서도 약간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있는 엔코더 값만 믿고서는 이 화면 안에서 니들을 인식하고 니들을 제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보다는 오차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명확한 건 실은 의사도 결국 화면 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영상에서의 니들을 인식하는 게, 니들의 각도, 니들의 위치를 인식하는 게 실은 제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엔코더 값은 약간 그 참고용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좀 더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 써야지, 그 엔코더 값을 가지고 그냥 나는 처음부터 딱 캘리브레이션해서 이 기계는 무조건 뭐 각도 30도에 뭐 10mm 안으로 들어가면 바늘은 여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써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상 인식을 욜로 V8 갖다가 하면서 니들을 인식하면서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욜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정지 사진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거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바늘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엄한 데를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데 있다고 인식하거나 있는 데 없다고 인식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욜로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긴 형태여서 안에 있는 다른 조직들이랑 헷갈리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욜로만으로 안 되니 이제 요새 한참 유행하는 멀티모달을 이용하자. 그래서 욜로의 그 이미지도 계속 갱신해서 들어가면서 엔코더 값도 어차피 있으니까 엔코더 값도 넣어서 같이 학습을 시키면 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위에 네트워크 위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들어가고, 아래는 피지컬 데이터로 해서 엔코더 값, 로터리 엔코더랑 리니어 엔코더 값 집어넣어서 이제 LSTM에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요. LSTM에 넣고 돌렸습니다. 보시면
그 요새 욜로가 옛날에 욜로 V 버전 1, 2, 3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디텍팅은 잘하는데 바운딩 박스는 엉망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막 덜덜덜 떨고 그랬는데 요새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게 굉장히 개선이 돼가지고요. 보시면 니들을 되게 바운딩 박스가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에 끝점만 잘 따도 니들 끝 위치도 딸 수 있고 양쪽 끝점 이으면 니들의 각도도 계산하기 쉽고요. 그래서 요 이제 니들 위치랑 각도는 이런 바운딩 박스로 인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요 엔코더 값까지 했더니 오른쪽처럼 이제 폴스 네거티브 그러니까 있는데 못 찾은 거죠. 그런 것도 엔코더 값으로 찾을 수 있고 트루 네거티브도 이제 얘는 따르게 인식했었는데 이 그림은 다 잘 됐네. 이거 말고 이제 있다고 없는데 있다고 인식한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보다는 욜로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 밑에 지표도 훨씬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진 사진과 수치적으로 본 표로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 제가 써본 결과 택도 없다 라고 느낀 게 저의 실패 요인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이 지식도 부족했거니와 그 다음에 맹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패러럴하게 들어간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데이터가 이 이미지 데이터 찾는 욜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욜로는 욜로대로 지일하고 엔코더 값은 엔코더대로 지일하고 LSTM에 섞어버렸더니 뭔가 디텍션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엔코더 값이 계속 잡아주고 있으니까 디텍션 능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트래킹 능력은 결국은 욜로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트래킹할 때는 결국 이 엔코더 값에 의존한 값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텍션도 디텍션이지만 트래킹할 때 이미지 중심으로 트래킹이 됐어야 되는데 결국 이 엔코더 값 가지고 엔코더 값에 더 도미넌트한 트래킹 값이 나와서 오히려 오차가 더 발생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걸 보시면 오차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바늘 인식은 잘 했는데 인식은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한 데를 찌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패러럴하게 갈 게 아니라 이 피지컬 데이터가 멀티모달로 뭘 한 다음에 이 영상 인식 자체에다가 뭐 ROI를 그쪽으로 몰아준다든지 뭐 뭔가 다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식하게 그냥 패러럴로 꽂아놓고 네트워크를 만든 게 이제 제 실패의 요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간 연구실에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그럭저럭 뭔가 되는 것 같다 정도만 나왔을 뿐이지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고 와서 이제 저희 연구실의 석사과정 아이한테 딱 줬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거라. 내가 이니시에이션은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계속 해볼 생각이고 박상현 교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홍 교수님께서 좀 특별히 요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의료 쪽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좀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솔직히 의료 쪽만 하다 보면 저는 의료가 너무 재밌는데 우리 연구실이 의료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로봇 연구실이다. 그래서 로봇에 관한 건 이것저것 한다. 이제 이걸 표방하고 산학과제도 피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랑 꽤 긴 시간 동안 3년간 그 경로 생성 알고리즘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수술 로봇 하고 하다 보면 기구학 풀고 저희가 제어하면서 배우는 게 또 경로 생성도 당연히 배우게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알고리즘도 있고 해서 그거 가지고 좀 복잡한 블록에서도 어떤 블록이 들어와도 그 블록에 맞는 경로를 갖다가 생성해주는 알고리즘. 안타깝게도 실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로 한번 알고리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블록 형상을 주면 경로 생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로봇에 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줬던 게 있고요. 두 번째, 네? 용접 로봇입니다. 그 선체 내 용접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선체 내에 지금은 용접을 로봇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중 선체가 아니라 뚜껑이 열린 선체는 로봇으로 합니다. 천장에 들어와서 로봇이 내려와서 용접을 하고 가는데 이제 뚜껑이 닫힌 선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곡블록이라고 해서 지금 이 화면에는 이게 밖으로 보여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넣었는데
그 선수와 선미는 보시면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유선형이 있죠. 그 부분을 용접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 경로는 실은 쉽죠. 곡블록 용접 로봇입니다. 원래는 다 곡블록은 지금 사람이 수동으로 용접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로봇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경로 생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면만 생성되면 도면 정보만 넣으면 알아서 경로가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그 미래 컴퍼니도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레보아이라고 다빈치 타입의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다빈치 SI랑 비슷한 걸 원래 출시했었는데 지금 XI랑 비슷한 버전을 곧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진동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 진동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이거 써보시면 굉장히 요긴합니다. 진동 분석 같은 거 아담스나 복잡한 비싼 소프트웨어로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거 실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그 매틀랩, 시뮬링크랑 심스케이프 갖다가 쫙 만들면 그러니까 물론 아담스만큼의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그 시리얼 링크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그 진동 분석하거나 다이나믹 분석할 때는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비용도 저렴하니까 회사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스케이프 모델 만들어서 딱 주고서는 어디 바꾸면 어떻게 바뀌니까 분석해보세요 하고서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로봇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걸 수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파트너 회사가 DRB 오토메이션이라는 부산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랑 매년 캡스톤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하는데 왼쪽 그림은 보시면 그 택배 운반 로봇을 거기서 과제를 했었거든요. 박스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박스가 보면 크기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박스를 옮길 때 제일 좋은 건 진공컵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니플레이터는 어떻게 생기냐면 진공컵을 한 이만하게 해서 쫙 깔아놔요. 그래서 그걸로 붙이는데 그럼 작은 박스를 붙일 때는 진공컵이 이만큼 놀잖아요. 그럼 그 진공컵을 끄지 않으면 압력 손실이 생깁니다. 글로 바람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진공컵을 세그먼트를 나누고서는 박스에 맞춰서 이걸 껐다가 이걸 켰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진공컵을 팔에다 달아서 팔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런 매니플레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큰 박스를 잡을 때는 진공컵을 단 팔이 늘어나서 그만큼 넓은 면적으로 잡고 작은 박스를 잡을 때는 진공컵을 접어가지고 드는 그런 매니플레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줬고요. 안 쓰더라고요. 네. 성능은 꽤 괜찮은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경로 생성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박스를 잡고서는 옮길 때 보면 뭐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좀 지나가는 경로 생성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리드 서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했던 게 RRT 스타 기반으로 하되 이제 문제는 RRT 스타에 뭐 그 장애물 피해가는 알고리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애물을 물론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대부분 되게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최적 경로를 만들다 보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게 최단 거리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실은 로봇 제어가 생각한 시뮬레이션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애물과의 마진 문제도 있고 해서 부딪히거나 스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티피셜 필드 만드는 거를 살짝 여기다 섞어가지고 RRT 스타를 돌리는데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에 거리를 좀 더 마진을 두고서는 그 중간을 지나가게끔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갑자기 또 DRB 오토메이션에서 라면 끓이는 로봇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또 의뢰를 줘서 보시면 이제 엔드 이펙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면 일단 잡아야 되죠. 잡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냄비 잡아서 주고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지금 이제 이게 계란물이라 풀어져 있는 계란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쭉 붓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게 조작입니다. 집게 조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집게 조작도 지금 보시면 이 엔드 이펙터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원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집게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잡고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라면 끓이는 로봇의 엔드 이펙터. 이것도 1년짜리 캡스톤으로 한 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게도 조작할 수 있는 그리퍼. 3점 그리퍼인데
3점 그리퍼를 보통은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한쪽을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려서 집게 끝을 잡고 나머지 2개 가지고 집게를 조작하는 그런 3점 그리퍼의 응용이고요. 라면 다 끓이면 이제 갖다 주는 뭐 이런 매니플레이터도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은 요새 소리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요새 유행하는 그 LLM 이용해서 이제 이것도 그 아이작심에다가 시뮬레이터 넣고서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고선 이 도면에 조립되는 부품을 찾아줘 그러면 알아서 그 부품을 잡아다가 이제 놓아주는, 그러니까 그냥 학습만 시켜놓으면 그 도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도 원하는 부품을 갖다주고 그 뭐 이 부품의 납기는 얼마야 그럼 납기도 읽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1년짜리 캡스톤이니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이미 남들이 어느 정도 해놓은 거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쓰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마치면 일단 고령화 문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실 테고요. 근데 고령화보다도 요새 먹고 살기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들 힘들다 하지만 실은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수술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수술 후에 어떤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술 로봇이나 고도화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계속 그에 반해 의료진들은 계속 이제 노동의 고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어떤 그 노동 강도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수술 로봇은 저는 수술 로봇이나 수술 보조 로봇은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대로 쓰이는 로봇이 몇 대 없고 거의 독과점 형태라는 얘기는 시장 분석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성장기와 성숙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빨간색들인데요. 현장의 요구가 복잡합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 까다롭습니다. 근데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도 굉장히 복잡해서 실은 좀 장기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임상을 면제받은 2등급을 만들어서 인허가 받는데 개발 처음부터 시작까지 지금 5년 넘게 걸린 거거든요. 5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임상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좀 많은 인내가 필요한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이나 국제연구기관이 열심히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는 기업한테 기술 이전하는 형태가 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사와 공학자 간의 긴밀한 협력. 이것도 참 저는 그래도 운 좋게 괜찮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편인데 안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쏟아내십니다. 밥 먹으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A, B, C, D 그걸 들었다고 뭐 제가 그걸 다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뭐 그러고서 한 달 있다가 밥 먹재요. 얼마나 됐냐요. 무슨 요술지팡이도 아니고 그럼 과제를 주던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같이 인발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쓰는 용어도 다르고 우리가 의학 지식이 없고 반대편은 공학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좋은 걸 만들어도 우리나라 의료수가상 만약 여러분이 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의사도 좋은 걸 만들었어요. 2억짜리예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사요. 왜냐하면 그걸 써서 환자한테도 좋고 의사한테 좋은데 그걸 썼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온 인컴이 똑같으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수가가 붙고 그거에서 뭔가 이득이 발생해야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막 하이테크놀로지에 의사가 써도 좋고 환자도 좋고 너무 좋은데 쓸 데가 없는,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미 다들 메디컬 쪽 많이 하는 디지스트는 유명하니까 뭐 특별하지 않겠지만 이제 저희 기계과, 부산대 기계과나 보통 기계과 입장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은 좀 수술실에 많이 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수술실에서 많이 살고 있고, 애들이 처음에 어떤 학생 하나는 카데바 한번 하고서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신기한 경험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